배고파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뭐 찾아올게. 빗소리가 골목을 적시던 그 밤, 박도연의 차는 우연히 재개발 예정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어오지 않을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 회의가 늦어지면서 내비게이션이 우회로를 안내했고 도연은 별 생각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창 밖 흐릿한 불빛 사이로 낡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철거 예정 표시가 붙어 있었고 몇몇 건물은 이미 반쯤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잠깐 속도를 줄이며 이 일대가 자신의 회사 도연물산이 진행하는 재개발 구역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뒤편 골목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비에 젖은 우비를 걸친 여인 한 명과 그 곁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아이 셋. 여인은 편의점 뒤 쓰레기 봉투를 뒤적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 우비 자락을 꼭 붙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불빛 쪽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믿었던 전처 정아린, 그 사람과 너무나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정장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도연의 확신은 강해졌습니다. 이마의 작은 흉터, 왼쪽 귀 뒤에 점 말할 때 습관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할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눈에는 도연에 대한 어떤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아이들을 더욱 단단히 감쌌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여인은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희 그냥 가려고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이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아이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인아, 나야. 나 도연이야. 도연의 말에 여인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 손을 잡아 끌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골목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차로 돌아온 도연은 한참을 핸들을 움켜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경찰로부터 받은 전화,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된 차량, 그리고 며칠 뒤 도착한 사망 확인서.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할인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일에만 매달렸고 회사는 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그 얼굴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한 형사 윤태식. 할인의 사고 당시 담당 형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고
마침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형사님, 저 박도연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일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윤태식의 작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은퇴 후 개인 탐정 일을 하고 있다는 윤태식은 도연의 이야기를 듣더니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서류 더미 속에서 4년 전 사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긴 했어요. 당시에도 윤태식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고 신고부터 사망 확인까지의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빨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고의 경우 최소 몇 주가 걸리는데 할인의 경우는 단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DNA 대조도 제대로 안 했어요. 현장에 있던 소지품만으로 신원을 확정했죠. 윤태식이 손가락으로 서류 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 확인서에 서명한 담당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행정처리 담당자, 도연물산 총무이사 오미정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오미정은 도연의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 있던 고참 임원이었습니다. 도연이 대표가 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영권 상당 부분을 쥐고 있는 실세였습니다. 왜 회사 사람이 개인 사망 처리에 관여했을까요? 윤태식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할인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죽은 것으로 만들었고 그 누군가는 도연물산 내부에 있었습니다. 더 파보겠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이랑 목격자 진술도 다시 확인해 보죠. 윤태식이 말했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인과 아이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도연은 사람을 동원해 그 골목 일대를 수소문했습니다. 며칠 뒤 할인과 아이들이 인근 폐건물 지하에서 지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음식과 옷까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약을 챙겨서였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도연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이라온이 계속되는 기침으로 쓰러지자 결국 도연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할인에게는 안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회사 내부에 금세 알려졌습니다. 도연이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안건은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사적 행위에 대한 징계. 오미정이 주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도연을 맞이한 건 냉랭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오미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최근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원 불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은닉하고 계시다는데 사실입니까?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 자금입니다.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대표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이사회가 개입할 문제입니다. 오미정의 말에 다른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계획된 수순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도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도연 대표님이시죠? 저는 탐사보도팀 기자 최윤아입니다. 대표님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는데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최윤아는 생각보다 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기자였습니다.
도연과 만난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대표님이 불법으로 여성을 감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보자가 너무 적극적이었거든요. 마치 저를 이용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추적해봤죠. 최윤아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보 이메일의 발신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도연물산 내부 IP에서 발송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 대표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언론을 이용하려 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뭘 숨기려는 걸까?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최윤아의 눈빛이 진실을 찾으려는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할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년 전 사고, 조작된 사망 기록, 그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다시 만난 전처와 아이들. 최윤아는 말없이 듣다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형사 출신 탐정이 지금 조사 중입니다. 곧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이야기하죠. 그날 밤 도연은 할인이 머물고 있는 작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할인은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할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이었다고 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 절 부르는 목소리, 따뜻한 손. 그런데 깨어나면 전부 사라져요. 그게 기억인지 상상인지도 모르겠어요. 도연은 할인의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괜찮아. 지금은 아이들이 안전한 게 먼저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곧 깨질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윤태식은 도연에게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4년 전 사고 당시 현장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가 이상하게 작동을 멈췄어요. 충돌 5분 전부터 녹화가 끊겼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핸드백, 그 안에 있던 신분증도 이상했습니다. 윤태식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불에 그을린 가방과 그 안에서 나온 신분증.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분증만 온전했습니다. 보통 화재 사고면 플라스틱 신분증은 녹아요. 근데 이건 멀쩡했어요. 마치 일부러 현장에 놓고 간 것처럼요.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인이 머물던 원룸에서 발견한 낡은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몇 장 있었는데 이름 부분이 찢겨나간 상태였습니다. 혹시 당시 사고 차량의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을까요?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전소됐어요. DNA 샘플도 제대로 채취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죽은 것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윤태식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도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 누가 우릴 찾아왔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도연이 원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할인과 아이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물산 법무팀장 한도윤이었습니다. 대표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할인과 아이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았습니까? 오미정 이사가 보냈습니다.
대표님이 회사 자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라고요. 도연의 주먹이 굳어졌습니다. 한도윤은 5년 전 도연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를 설득해 회사로 데려왔습니다. 도연은 그를 믿었습니다. 한 팀장, 자네까지. 대표님, 한도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오미정 이사 때문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회사 내부 자금 흐름입니다. 오미정 이사 명의로 처리된 비자금 계좌 목록이에요.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용처불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4년 전 할인의 사고 직후에 집중적으로 인출되었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줍니까? 한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오미정 이사가 왜 그렇게 대표님을 몰아내려 하는지. 그래서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숨기고 있는지. 도연은 한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흔들리면 전부 무너집니다. 대표님.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한도윤이 떠난 뒤 도연은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윤태식에게도 사본을 보냈고 최윤아 기자에게도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제 싸움의 방식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냉철한 증거로, 소문이 아닌 공식적인 검증으로. 하리는 조용히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한 일 아닌가요? 괜찮아. 이번엔 제대로 지킬게. 최윤아 기자가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할인과 아이들의 사진을 언론사에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연물산 대표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포털 메인에 뜰 겁니다.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해요. 도연은 즉각적인 해명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사회 전원과 윤태식 전 형사, 그리고 관련 증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제3자 전문가를 배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미정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결국 회견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윤태식이 확보한 사고 기록, 한도윤이 건넨 비자금 내역, 그리고 할인의 의료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새벽 3시 할인이 커피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잠은 안 자요? 곧 끝나. 할인은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도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4년 전에 널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괜찮아요. 아이들도 저도 안전하니까. 그 순간 막내 라온이 자다 깨서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재빨리 달려가 아이를 안았고 도연은 물을 떠왔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라온을 돌봤습니다.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다시 잠들었을 때 창밖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할인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긴 밤을 견뎌낸 것처럼 앞으로 올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진과 기자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미정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해명이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한 자리입니다. 4년 전 제 전처 정아리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연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당시 기록과 현재 할인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고 처리 기록입니다. DNA 대조 없이 신원이 확정되었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사망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오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망 처리 서류에 그녀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미정 이사께서는 왜 개인의 사망 처리에 관여하셨습니까? 오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행정 지원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힘드실까봐. 그렇다면 이것도 행정 지원이었습니까? 도연은 다음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집중적으로 인출된 거액의 자금,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사고 현장 조작에 사용되었다는 추적 기록. 이 돈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최윤아 기자가 질문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미정 이사님, 왜 정아린 씨를 죽은 것처럼 만들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태식이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4년 전 할인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 그것은 도연물산의 불법 재개발 비리를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정아린 씨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의 음성 메모가 재생되었습니다. 4년 전 사고 직전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이걸 남겨둡니다. 도연물산이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받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회견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미정은 고개를 떨구었고 이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미정은 구속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물산은 임시 경영 체제로 전환되었고 도연은 대표직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했습니다. 도연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석 달 뒤 도연은 작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아닌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었고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인의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도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라온의 천식은 많이 좋아졌고 큰아이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 하지만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당신과 처음 만났을 때 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따뜻했던 것 같아요. 도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기억해도 돼. 아니면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차가운 골목의 비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집 안에서 가족과 함께 듣는 빗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같이 가자. 할인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아이들은 안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골목처럼 이 가족의 삶에도 조심스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은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